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국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외형만 항공모함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무 쓸모없다는 조롱을 받아왔던 야오닝함이 최근 1년간의 개조 작업 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제는 마냥 조롱만 알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미국과 대립하며 노골적으로 패권주의를 드러내왔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일 정도로 강해졌으니 그만큼의 파이를 차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이런 야욕은 시진핑 정권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은 중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개시하여 미국과 전쟁을 벌인다면 그 무대는 인도 태평양이 될 것이고, 꼭 무력 충돌이 아니라도 물자와 자원이 오고 가는 해상 통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닿아 있는 모든 나라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중국이 항공모함을 위시한 해상전력으로 제 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닌다면 아시아 국가들에겐 재앙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미 해군의 항모전단이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게 자명해서 그럴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미국만 믿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해상 전력의 증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개조를 통해 전투함으로 탈바꿈하려는 야오닝함과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도입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중국이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해군력을 증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글로벌 해양 진출을 통해 중국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반영합니다. 중국 해군은 052D급 및 055급 등 첨단 구축함을 도입하여 대공, 대함, 대잠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구축함들은 첨단 미사일 시스템과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호위 및 독립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야오닝함을 시작으로 자체적인 항공모함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이는 중국이 미국에 맞서 글로벌 해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은 현재 3번함인 푸제남까지 건조가 된 상태인데요. 푸제남은 2025년쯤 실전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푸제남은 이전 스키점프 방식의 중국 항공모함들과는 다르게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함재기 운용 등에서 어느 정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듣기는 했으나 정확한 성능 등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행과 판의 균열을 발견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돼 그 완성도에 있어서는 푸제남조차 역시 중국다운 허접함이 엿보이고 미국의 항공모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바보는 아니라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며 꾸준히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인 001형 야오닝함이 본격적인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탈바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초 홍콩과 중국의 언론에서는 개조 작업을 마친 야오닝함에 대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홍콩의 언론 매체 문해보는 야오닝함이 다롄 조선소에서 나오는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진에서는 야오닝함 갑판에 중국이 스텔스 전투기라고 주장하는 젠35와 젠15가 올라가 있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그러나 실물 전투기는 아니고 실제와 똑같은 크기의 모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모함의 모형 전투기가 탑재된 것이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개조를 끝낸 야오닝함이 시범운항에 들어갔고, 중국은 이런 시범운항에는 실제 함재기가 아닌 모형 전투기를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야오닝함이 마지막으로 공개된 것은 보수와 개조를 위해 다롄 조선소에 들어간 2023년 2월이었는데요. 1년여간의 시간이 지난 후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야오닝함이 1년 동안 거친 작업은 단순한 오버홀이 아니었습니다. 오버홀이란 무기체계의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광범위한 검사, 수리, 업그레이드 작업입니다. 오버홀 과정에서는 무기나 장비의 각 부분이 철저히 점검되며 필요한 경우 부품 교체, 기능 향상을 위한 추가 장비의 설치, 최신 기술로의 업데이트 등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무기 체계들은 주기별로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야오닝함은 아예 기존과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개조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갑판에 젠35의 모형이 탑재된 것은 야오닝함의 함재기로 젠35가 추가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이라는 타이틀 말고는 모든 면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랴오닝함이 어정쩡한 포지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변모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랴오닝함은 1985년 소련에서 건조를 시작했다가 중단된 반쪽짜리 항공모함 발야그가 모태입니다. 이것을 중국에서 편법으로 도입한 것인데요. 중국은 1998년 발야그를 관광용 카지노 호텔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홍콩의 회사를 통해 약 2천만 달러의 가격으로 구매했습니다. 구매 후 발야그는 흑해에서 중국으로 운송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발야그는 대대적인 개조 작업을 거쳐 항공모함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작업은 주로 다롄 조선소에서 이루어졌으며 개조 과정이 끝난 후 발야그는 랴오닝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해군에 정식으로 취역했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약 6만 7천 톤이고 전체 길이는 304m, 너비는 75m, 최대 속력은 32노트에 달합니다. 처음 랴오닝함이 취역했을 때 중국은 자랑스럽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실상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항모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키점프 방식입니다. 이 스키점프 방식은 이륙 중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어 함재기에 싣는 연료와 무장을 줄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함재기의 작전 반경이 좁아지고 무장이 빈약한 탓에 상대와 원활하게 공중전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랴오닝함의 함재기인 젠15는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복제한 것으로 WS-10H 엔진을 쓰는데 이 엔진은 출력이 형편없어 이함시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심지어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균형을 상실하고 함재기인 젠15가 바다에 처박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랴오닝함은 중국의 첫 번째 항모로서 군사굴기의 상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구시대적 개념의 설계가 적용된 항공모함이고 소련에서 워낙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탓에 선체 상태가 좋지 않아 대대적인 개조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항공모함의 역할을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군도 랴오닝함을 항공모함 운영 노하우를 터득하기 위한 훈련용으로 여겨왔는데요. 이번에 다시 환골탈태급 개조를 통해 전투용 항공모함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랴오닝함의 젠35의 모형기체가 왜 올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FC-31이라고도 불리는 젠35는 젠20에 이어 중국이 개발한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아직 정확한 재원이나 성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산 A사 레이더와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 공대진 미사일이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젠35는 중국이 해킹과 스파이 활동으로 미국의 F-35 설계를 훔쳐와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외형은 F-35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직 이착륙기인 F-35B처럼 후방시야가 막힌 캐노피 형식을 하고 있고 이착륙 장치가 강화되어 있는 것은 캐터펄트 방식의 항공모함의 함재기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의 함재기로 젠35가 될 것이 유력하며 이는 중국 내에서도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키점프 방식의 랴오닝함에 젠35의 모형기체가 왜 탑재되어 있었던 걸까요? 몇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중국 해군은 젠35용 스텔스기 모형을 001형 랴오닝 항모에 탑재함으로써 함재기 탑재 수량의 증가와 함께 해상 공중우세 역량 강화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랴오닝함에는 함재기 젠15와 헬기 등을 포함해 40대 정도를 탑재할 수 있었는데 젠35까지 탑재된다면 모두 몇 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지 시험해볼 요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측으로는 젠15와 젠35의 함재기 교체 가능성 검증입니다. 일반적으로 함정의 정기수리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인데 이번에 랴오닝함이 1년이나 걸려서 개조를 했다면 많은 부분이 바뀌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부 경납고나 비행갑판, 지휘통제 시스템과 각종 센서 등 기존의 랴오닝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항공모함이 됐을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함재기를 젠15가 아닌 스텔스기인 젠35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푸젠함에 젠35를 탑재하기 전에 랴오닝함에 먼저 탑재하여 젠35의 항공모함 운영 노하우 데이터를 얻기 위한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랴오닝함은 항모 자체의 성능이나 내구성, 함량 미달의 함재기로 인해 많은 조롱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2021년에는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보란듯이 랴오닝 항모전단 한가운데로 지나가며 너희 같은 덜 떨어진 항모전단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랴오닝함의 굴욕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그 수모를 갚으려는 듯 랴오닝함에 대대적인 변화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함재기 그리고 항모전단이 미국의 항모전단에 필적하는 수준에 이르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비견할 정도의 항모전단을 꾸리지는 못할지라도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항모전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면 인도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 맞서 항모 전력을 계속 증강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항모전단을 위시한 중국 해군과 맞대응이 가능할 수준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중국 해군이 항모전단 등의 해상 전력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해상봉쇄 같은 행패를 부린다면 대한민국은 자원과 물자의 수출입 통로가 막혀 궁지에 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항공모함 전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상 전력은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에 비해 열세인데요. 1000톤급 이상의 전투함과 잠수함으로 비교하면 중국의 17%, 일본의 39%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영해를 수호하는데 항공모함 같은 값비싼 무기체계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질적 전력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섣부른 오판을 막기 위한 위력 과시용으로라도 항공모함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 계획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되도록 우리의 국익과 국방력에 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한 진행이 이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휘하는 막강한 영향력은 11개의 항모전단에 기반을 둔 6개의 함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를 바꿔 말하면 미국의 해군력이 얼마나 막대하든 전 세계에 분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1970년에 해체된 제1함대를 제외하고 미국이 보유한 6개의 함대는 크게 대서양, 태평양, 중남미, 인도양, 아프리카 해역에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웬만한 강대국보다 훨씬 강력한 해군력의 6개 함대가 오대양의 모든 곳에 배치되어 있으니 사실상 전 세계에 미국의 영향력을 투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해상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도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세계무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5호국의 군사적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미국이 동맹이라는 일종의 통행증을 발급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전 세계 어느 바다도 미국의 허락이 없다면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국가가 전 세계의 해양 질서를 통제한다는 것은 평시라면 막대한 국가적 이득을 보장해줄지 몰라도 지금처럼 중국 같은 패권 국가의 분쟁에서는 악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전쟁이 발발한다면 동태평양에 주둔한 제3함대나 중동 해역을 관장하는 제5함대가 대만 해협에 주둔 중인 제7함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다지 가능성 높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원래부터 서태평양을 관장하던 제7함대만이라면 명분이라도 존재하지만 다른 해역에 주둔 중인 미 해군함대가 참전할 경우 이는 곧 중국과 전면전도 불사르겠다는 의지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자칫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빌미를 먼저 제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건데요. 게다가 3함대는 미국 근해를 지키는 최전방이고 중동을 버릴 게 아니라면 제5함대가 자리를 비울 수도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모든 해군 전력을 오로지 제7함대 하나로만 맞서야 합니다. 쉽게 말해 오른손과 양발을 묶고 왼팔 하나만으로 만반의 준비를 한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운용 방식을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은 기함인 항공모함을 필두로 4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그리고 2척 이상의 공격원잠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지원함으로 편성되는데요. 일례로 중국과 대치 중인 제7함대의 경우 먼저 기함으로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CVN-76 USS 로널드 레이건함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재배 수량 9,800톤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3척, 만재배 수량 8,400톤에서 9,200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8척, 만재배 수량 16,000톤의 주말트급 구축함 2척,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 4척 등이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함대보다 전력이 다소 강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강습 상륙함과 소해함, 군수지원함 등 작전 배치 상황에 따라 많게는 70척에 달하는 함정이 편성됩니다. 사실 이쯤이면 웬만한 강대국의 주력 전력을 죄다 끌어모은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벤치마킹한 항모전단을 구성하면서 함대에 구성되어 있는 함정의 숫자를 늘렸습니다. 단적으로 대만 해협을 관장하는 중국 동부정구 해군의 편성구조는 배수량 7,500톤급의 052D형 방공구축함 8척, 7,000톤급 052C형 방공구축함 4척, 8,500톤의 항저우급 구축함 4척 등 총 16척의 구축함과 054형 호위함, 039A형 잠수함 등 도합 100척이 육박하는 전투함정과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달리 사실상의 해군 전력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제7함대는 야오닝함, 산둥함, 푸젠함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배수량 13,000톤의 055형 방공구축함 8척, 052D형 방공구축함 25척, 052C형 방공구축함 6척과 배수량 4,800톤에서 7,300톤의 범용구축함 11척, 3,000톤에서 5,000톤급 호위함 43척, 원자력 잠수함 20척, 재래식 잠수함 57척 등 도합 209척 이상의 함정 및 잠수함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단순 숫자로만 비교했을 때는 미국의 승리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의 질적 우세는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듭니다. 가장 단적으로는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의 성능과 운용 능력에서부터 극명한 수준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탑재된 FA-18F 슈퍼원의 전투기의 경우 APG-79 에이사 레이더를 이용해 평균 200km, 표적 크기에 따라 최고 250km 떨어진 거리에서도 적 전투기의 탐지가 가능한데요. 또한 4.5세대를 대표하는 멀티롤 전투기라는 명성에 걸맞게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부터 AIM-7 스페로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과 AGM-84 하푼 공대함 미사일 등 매우 다양한 무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원의 전투기는 전장이 18.3m에 이르는 대형기임에도 전자파 난반사를 막기 위한 전파 흡수 물질을 보다 세밀하게 적용한 덕분에 전장이 14.8m에 불과한 F-16C 전투기보다 우수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또 다른 함재기인 F-35C의 경우 AIM-120 암남 공대공 미사일뿐만 아니라 F-22랩터에 버금가는 우수한 스텔스 전자전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함재기를 상대해야 하는 중국의 함재기는 오로지 젠15뿐인데요. 그러나 젠15는 함재기로서 대단히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비행제어 시스템, 즉 디지털 플라이 바이와이어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게 젠15는 전체적인 외형 설계와 하드웨어는 러시아의 수호 233을 불법 복제한 반면 비행제어 시스템은 카나드가 없는 수호 27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사륜구동 자동차에 이륜구동 자동차의 운용 시스템을 장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젠15는 이로 인한 추락사고와 결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2016년 4월에는 젠15 전투기의 추락으로 당시 전투기에 탑승 중이었던 조종사가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중국은 분명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전쟁에서는 패배하겠지만 그 피해를 미국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턴 시간과 생산력의 싸움입니다. 쉽게 말해 일본의 오키나와부터 인도네시아 북쪽의 보르네오까지 연결된 가상의 해안방어선, 즉 제1도련선을 기점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고 있던 미 태평양 함대에 큰 구멍이 생기고 미국이 구멍을 메우기도 전에 중국이 이 틈을 비집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태평양에 파견 중이던 미 해군의 항모전단들이 작전을 중단하자 그 틈을 이용해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 해에서 항모전단을 이용한 대규모 기동훈련을 감행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틈을 타 태평양으로 자국의 함대를 진출시킨다면 원유를 포함한 핵심 자원 수송로인 남방항로가 중국이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 고통의 짐은 오롯이 대한민국이 지어야만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집계 기준 대한민국의 비축유 물량은 고작 111치에 불과합니다.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중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데요. 이 끔찍한 미래를 막기 위해선 대한민국이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당장 중국의 처지에서 봐도 대한민국만큼 껄끄러운 나라도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의도대로 상처 입은 미국이 태평양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다면 중국도 결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부활한 중국이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꾀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구성 중인 항모전단과 맞부딪혀야 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2년 해군전력분석시험 평가단 소속 체계분석처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길이 280m, 폭 68m의 만재배 수량 5만 8천 톤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중형 항공모함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KF-21이 100여 회가 넘는 모든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함재기 파생형인 KF-21N의 모형까지 공개되었는데요. 이를 기함으로 하면 만재배 수량 5,500톤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6척, 1,600톤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 12,000톤의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과 6척 건조가 예정되어 있는 KDDX 6척까지 총 18척의 수상함으로 이루어진 항모전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도산한창호급 잠수함 3척과 경합의 수량만 4,600톤이 넘는 FFX 배치포 6척, 충남급 호위함 6척을 포함하면 30척의 전투함정과 3척의 잠수함이 대한민국의 해역과무 용로를 수호하게 됩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군수 지원함으로 편성된 대한민국의 해상보급 능력을 고려하면 원양작전까지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데요. 또한 대한민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2026년까지 서해무인도를 활용한 미사일 기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서해무인도 미사일 기지는 북한보다 중국에 더 치명적입니다. 일례로 경렬비열도는 베이징에서 불과 88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이는 서해의 최전선 방어기지이자 중국의 심장을 겨냥한 비수입니다. 결국 이를 의식한 중국은 무력 충돌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태평양 진출로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무소불위의 무력이 대한민국의 숨통을 붙잡는 셈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양안전쟁에서 누구의 편을 들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쪽과는 단절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것이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괴로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는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고래들도 쉽사리 건들 수 없는 극독의 자주국방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